최근 러시아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며 돌이킬 수 없는 강까지 건너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까지 모자라 부차 지역주 없는 민간인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을 몰래 유기한 것이 위성사진을 통해 드러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던 국가들이 하나둘씩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첨단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체코는 세계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다수의 자국 전차를 비밀리에 지원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체코군의 전차 전력 공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전력 공백은 한국의 K2 흑표로 대체한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체코 매체에서 보도된 기사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2세대 한국형 능동방어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성능 시험 영상이 공개되자 엄청난 성능을 보여 전차 무용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의 행보가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우크라이나 상황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점점 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의 자국 군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더니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풀 한 포기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50발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하늘을 뒤덮어버렸으며, 최근에는 무고한 민간인까지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러시아의 만행은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가져왔습니다. 특히 체코는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지원하면서 세계 최초로 기갑전력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차 미사일이나 휴대용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해오긴 했지만 이제는 기계와 전력까지 지원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미국 유명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체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체코가 지금까지 개량된 소련제 탱크 T-72M 수십 대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보도했는데요. 또한 소련이 개발한 수륙량용 보병 전투차 BMP-1과 곡사포도 지원했는데, 무기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체코 정부 자금과 민간 후원자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체코는 슬로바키아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의 군사 장비를 수리하고 재정비하기 위해 군사산업시설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장비뿐 아니라 전투 중 포획한 러시아제 무기를 정비해 사용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러시아 탱크 176대와 기갑 전투차량 116대, 보병 전투차 149대 등을 납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매체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다수의 우크라이나군의 자체 정비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군사장비 정비 지원은 우크라이나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체코의 정비창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노획한 장비만으로 새로운 부대를 창설해도 될 정도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체코가 러시아의 팽창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서구권 국가들은 환영하는 바이지만, 체코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전력 공백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체코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긴 공백을 한국 K2 흑표를 도입해 메울 가능성이 언급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체코 매체에서 직접 언급한 것이기에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체코의 유명 군사 매체인 체코 디펜스는 체코군의 K2 흑표 전차는 체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해결책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K2 흑표 전차를 봤을 때 생산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탱크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K2 흑표 전차의 상부 포탑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적용됐는데 이들 중에 구식 기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여러 전차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1979년도에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마크3의 최신 버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조차 1983년에 양산이 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2013년부터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전차들보다 훨씬 현대적이면서 세련됐고 차체도 좋은 소재를 채용해 55톤으로 훨씬 가볍다고 극찬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현대에 들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교통의 편의성을 위해 강을 건너는 다리를 많이 건설했는데, 이 다리들을 이용하려면 전차의 무게가 절대 무시될 수 없는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M1과 레오파드2, 그리고 메르카바가 대략 64에서 75톤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K2 흑표는 현재 체코군이 운영하고 있는 48톤의 T-72M 포시지 전차와 비슷한 수준이기에 체코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매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확장적인 측면에서도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최근 노르웨이에서의 수주전과 폴란드 차기 전차 사업을 언급하며, 노르웨이 성능평가 시험에서는 K2 흑표의 파생형인 K2N호가 레오파드2 A7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매우 만족했다고 전해 K2N호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폴란드 수주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주전에 도전장을 내민 전차들은 아주 많지만 폴란드가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는 전차는
바로 K2 흑표 전차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각각의 후보들이 왜 안 되는지 전했는데 우선 레오파드 2A7은 수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고 메르카바는 체코에 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이미 전성기가 지난 퇴물로 묘사하고 있으며 영국의 챌린저 프랑스의 레클레르, 이탈리아의 아리에테에 대해서는 체코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수주전에 참가했었는데 우선 러시아는 이미 전범국으로 무기 거래가 안 될 뿐더러 된다 하더라도 러시아군 자체 보급에 있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한 아르마타 전차의 기술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2 흑표는 이 후보들과 완전히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K2 흑표는 2억 1,800만 크라운, 하나로 약 100억 원으로 결코 싼 가격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많은 국가들이 K2 흑표를 도입하는 것을 원하고 커지는 규모만큼 단가는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하며 주포는 매끄러운 120mm 활강포를 탑재하였으며 사격 후 망각이 가능한 KSTAM 한국형 스마트 타버텍탄을 발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기통 150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대 시속 70km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극찬하고 있는데요. 체코 매체가 속도 비교하는 방식이 흥미로운데 K2 흑표가 다른 전차보다 더 빠르게 머리카락을 휘날릴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탑으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경고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레이더 방해 장비 및 레이저 경고 수신기와 함께 온보드 화재 진압 시스템으로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코 매체가 더욱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이미 현대로템이 체코 환경에 맞게 K2 흑표의 위장 도색을 선보였으며 이미 많은 체코 내 방산 기업들이 K2 흑표 생산을 위해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이미 편성돼 수백 대에 이르는 노후 전차를 K2 흑표로 대체할 준비가 됐다고 전하는데요. 체코는 이미 성금을 조성해 우크라이나의 구식 T-72 전차를 공여해주고 있으며 빠르게 자국 육군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한국이 체코에 K2 흑표를 수출하게 된다면 K2 흑표의 2세대 한국형 능동방어 시스템이 적용돼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K2에노는 노르웨이군의 요구로 이스라엘제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이 적용됐지만 한국은 군에서 전술교리 등의 문제로 채택이 안 돼 양산이 안 됐을 뿐 이미 개발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혹서 성능 테스트와 혹한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테스트에 사용됐던 대전차 로켓과 미사일이 모두 러시아제였는데요. 첫 번째로 한여름에 RPG-7 대전차 로켓을 상대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오는 RPG-7 대전차 로켓을 확실하게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완전 요격이 안 되더라도 방어탄의 폭발로 인해 탄의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상대로도 혹서 성능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코넷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더 긴 것과 유선 유도 기능이 있어 정확히 표적을 향해 날아오지만 속도는 RPG-7보다 느려 요격이 더 쉬워 보입니다. 앞서 두 시험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는데 이동하면서도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하면서도 날아오는 로켓탄을 잘 감지했고 정확히 요격했습니다. 혹한 시험도 혹서 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진행했으며 결과는 모두 잘 작동함과 동시에 정확히 요격하는 놀라운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성능이 뛰어난데 한국군이 채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스럽지만 한국군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도 한국형 하드킬 방식의 APS 기능에 대해서 성능 인증을 했지만 하드킬 APS 채택 시에 전차부대 작전 운용에 대한 전술의 개선 조치 등이 필요하여 아직 채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만약 주변에 아군 보병이 있는 상태에서
하드킬 방어 시스템이 발동한다면 그 폭발 때문에 아군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드킬에 사용되는 방어탄의 폭발을 한쪽으로 집중시키거나 아니면 전차 운용의 전술 교리를 재정립하면 능동 방어 시스템이 한국군에도 채택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면 무리 없이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차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한국의 K2 흑표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요. K2 흑표가 많이 수출돼 평화수호에 이바지하는 전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